필리핀에서 일본 차를 밀어낸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22년 동안 동남아 상용차 시장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신차 점유율 65%를 틀어쥐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한 번 멈추면 가족 생계가 끊기는 시장에서 사람들은 절대 모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닐라 외곽 차고지에서 이상한 장면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거친 공사판에서 단련된 괴물 같은 내구성은 현지에서 무려 715%라는 폭발적인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며 정부까지 그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2년 만에 일본의 단단한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버린 대한민국. 대체 한국은 이 시장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 마닐라 출장을 앞두고 현지 연락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필리핀 시장을 들어갈 때마다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었죠. 다음 주 마닐라 들어갑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하나 있긴 합니다. 현대가 지프니 조합 공식 납품업체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현대가요? 필리핀 지프니 시장으로요? 정부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22년입니다. 동남아 상용차 시장을 발로 뛰어온 시간이 꼭 22년이었는데 필리핀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 나라인지, 이 시장이 누구 손에 쥐어져 있는지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팔리는 자동차 10대 중 거의 5대가 토요타였고 2대는 미쓰비시였습니다. 신차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토요타 46%, 미쓰비시 19%, 두 브랜드만 합쳐도 시장의 절반을 훌쩍 넘는 구조였습니다. 이 나라 기사들은 브랜드를 사지 않습니다. 내일도 굴러갈 수 있는 차를 살 뿐이고, 그 기준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충족시켜온 건 언제나 일본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현대가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한 겁니까?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현대와 지프니 조합, 그리고 정부 인증. 말이 되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마닐라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게 창문을 조금 내리자 매연 냄새가 먼저 맡아졌습니다. 배기가스가 골목 안에 켜켜이 쌓인 채 종처럼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냄새는 22년 동안 이 도시를 드나들면서 단 한 번도 달라진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냄새 다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프니였습니다. 지프니를 처음 보는 사람은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저게 뭐야? 버스도 아니고 트럭도 아니고 승용차도 아닌 그 묘한 차를 보면 누구나 발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남겨두고 간 군용 지프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절실했던 필리핀 사람들은 그 지프의 뒷부분을 늘리고 지붕을 씌우고 양쪽에 좁은 좌석을 마주보게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지프니가 태어났습니다. 소유주 취향에 따라 형형색색으로 도색하고 가족 이름이나 종교 문구, 좋아하는 그림을 차체에 가득 그려넣으니 똑같이 생긴 차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마닐라 사람들은 이 차를 움직이는 예술품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 말에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술품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마닐라에도 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버스는 기본 요금부터 지프니의 몇 배가 넘고 덩치가 커서 대로변만 직선으로 달립니다. 마닐라는 도시 계획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왕복 대로변을 조금만 벗어나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골목길과 시장통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골목 구석구석까지 노선이 뻗어 있고 정해진 정류장도 없이 손만 들면 어디서든 세워주는 건 지프니뿐이었습니다. 기본 요금은 우리 돈으로 300원 남짓.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마닐라 서민들에게 지프니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운전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운전면허 하나만 있으면 당장 오늘부터 돈을 벌 수 있는 필리핀 저소득층에게 몇 안 되는 자영업이었죠. 하루 평균 우리 돈 10,000원 남짓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매연을 마시며 골목을 누볐습니다. 차가 하루 서면 그날은 가족이 굶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장에서 일본 차가 장악했다는 말은 단순히 승용차를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마닐라 서민들의 생존 수단, 그 뿌리까지 쥐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차창에 팔꿈치를 걸친 채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연락책이 좀 호들갑을 떤 건 아닌가 모르겠군. 현대차가 들어왔다고 해도 이 거리는 변하지 않았어. 몇 대 들어온 게 전부겠지? 도착 첫날, 저는 북쪽 터미널 인근 차고지부터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프니들이 줄지어 세워진 구역이었는데
기사들은 차 아래 들어가 무언가를 고치거나 그늘에 쪼그려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훑으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예상대로 토요타와 미쓰비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역시 연락책이 과장한 거겠지 생각하며 차고지 안쪽으로 걸음을 더 옮기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프니 한 대가 눈에 걸렸습니다. 차체는 여느 지프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도색에 아직 도색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차체였습니다. 외형은 여느 지프니와 비슷했지만 구조가 달랐습니다. 적재 공간이 기존 지프니보다 넉넉했고 프레임이 한눈에 봐도 더 묵직했습니다. 험하게 굴려도 버틸 것 같은 벼대였습니다. 근데 전면 로고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게 현대 로고인가? 현대가 지프니 시장에 들어왔다는 말은 연락책한테 들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보이니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연락책 말을 들었을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차가 필리핀 지프니 시장에 있다는 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고만 갖다 붙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이런 시장에 가짜 로고를 붙인 차가 굴러다니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볼수록 달랐습니다. 로고 마감이 생각보다 정교했습니다. 저는 차 측면으로 돌아가 차대 번호 플레이트를 찾았습니다. 익숙한 위치에 플레이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식 차대 번호 형식이었습니다. 이건 짝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 옆에 서 있던 기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차 조합에서 공식으로 도입한 겁니까? 개인이 산 건 아니고요. 기사가 저를 흘깃보더니 말했습니다. 조합에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산 거 아닙니다. 조합에 몇 대나 됩니까? 지금은 몇 대 안 되는데 새로 더 들어올 거라고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대? 새로 들어오는 중. 그 정도라면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납득이 됐습니다. 역시 연락책이 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날 남쪽 터미널 쪽을 돌아보는데 현대 로고를 달고 운행 중인 지프니가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숫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인근에서 한 대, 조합 차고지에서 2대, 지방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또 한 대. 몇 대 수준이겠거니 했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이 굴러다니는 곳이 하나같이 가장 거친 노선이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차대 번호로 짝퉁이 아님을 확인했고 조합 공식 차량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필리핀 정부가 현대를 공식 인증했는가? 생계형 운송 시장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 차 중심으로 굴러온 시스템이 있는데 정부가 굳이 한국 브랜드를 공식 납품업체로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리핀 교통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지프니 현대화 프로그램이라는 정책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정책 배경을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그동안 마닐라 거리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차체가 뒤틀린 채 달리는 지프니, 검은 연기를 뿜으며 언덕을 오르는 낡은 엔진, 문짝이 반쯤 떨어진 채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차들. 그게 단순한 마닐라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된 노후 지프니들이 내뿜는 매연이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됐고 낡은 브레이크와 뒤틀린 차체는 안전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결국 칼을 뽑았습니다. 일정 연식이 지난 지프니는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유로서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현대식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과 교통카드 단말기까지 갖춰야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터미널 인근으로 나갔습니다. 기사 서너 명이 조합 사무실 앞에 모여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기사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차를 다 바꾸랍니다. 기한까지 못 바꾸면 운행 못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새 차가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큰 돈을 내고 차를 삽니까? 대출은 안 됩니까? 기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대출 조건이 더 문제예요. 조합원이 아니면 개인이 혼자 사야 하는데 이자에 산악금에 기름값까지 내고 나면 당장 남는 게 없어요. 그냥 폐업하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부 정책이 시장을 흔들고 있었고 기사들은 생계 앞에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혼란 속에서 현대 차량이 조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조합 쪽 차고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서 만난 기사는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조합에서 들어오는 건 다르죠. 여럿이 묶어서 들여오니까 부담이 나뉘고 정부 지원 대출도 조합 단위로 묶으면 조건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으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서치를 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현대식 차량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사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가격대인 차가 무엇인지를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PUVMP 기준을 충족하는 새 일본 완성차는 현대 H백에 비해 훨씬 비쌌습니다. 개인 기사가 혼자 감당하기엔 처음부터 불가능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완성차 외에 캐벤 샤시 형태로도 공급했습니다. 캐벤 샤시란 운전석과 차의 뼈대만 있고 차체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차체, 다시 말해 승객이 타는 공간이나 짐을 싣는 부분은 없이 뼈대만 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바로 이 방식이 핵심이었습니다. 필리핀에는 이미 지프니 차체를 직접 만드는 보디빌더라는 현지 제작업체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뼈대만 들어오면 그 위에 현지 장인들이 직접 차체를 올려 완성하는 구조였습니다. 완성차를 통째로 사는 것보다 비용이 낮아졌고 현지 제작 문화를 없애지 않으면서 조합 단위 도입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 정부 보조 대출 프로그램과 맞물리는 조건, 그리고 유로소 기준까지 충족하는 차량. 현대 H백이 그 조건을 가장 현실적으로 충족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마닐라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처음 현대가 필리핀 지프니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째 꽉 쥐고 있는 시장에 들어간다고요. 솔직히 망하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면 팔수록, 현장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 웃음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현대는 무작정 뛰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을 읽었고 그 틈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가장 조용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처음 웃었던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치밀한 전략이라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략이 아무리 영리해도 차 자체가 버텨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필리핀 지프니 노선은 만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포장이 고르지 않은 도로, 급경사, 과적, 장시간 운행. 이 환경을 버텨내지 못하는 차는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한국 상용차 역사 자료를 열었습니다. 현대가 왜 이 시장에서 통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차가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봐야 했습니다. 포터의 초기 역사부터 들여다봤습니다. 1980년대 출시된 초기 포터는 미쓰비시 델리카 계열 기술을 라이선스로 도입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미쓰비시였습니다. 필리핀에서 현대가 맞서고 있는 바로 그 브랜드였습니다. 일본 기술로 시작한 차가 일본차 왕국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한국은 포터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계속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를 강제한 건 시장이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지형 자료를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이었습니다. 도로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하고 도심과 지방의 환경 차이가 극단적인 나라였습니다. 여름이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겨울이면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이 공존했습니다. 거기에 과점 문화까지 있었습니다. 1톤짜리 차에 1.5톤, 2톤을 싣는 건 한국 현장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환경에서 굴러야 하는 차는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 전 한국 출장 때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울 외곽 새벽 시장을 지나치던 새벽 5시였습니다. 포터 차량들이 좁은 골목을 쉼없이 오가고 있었고 짐을 내리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으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현지 통역이 말했습니다. 저 포터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창밖에 포터를 바라봤습니다. 짐이 가득 실린 채 경사진 골목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올라가는 게 과적이 분명했습니다. 저 차는 저래도 괜찮습니까? 통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포터가 저 정도는 버텨야죠. 한국 공사판이나 시장에서는 저게 기본이에요. 차 한 번 고장나면 그날은 수입이 없는 거니까 안 고장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이 마닐라 호텔방에서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 고장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H백 재원 자료를 열었습니다. 1톤 적재량, 강화된 프레임 구조, 열에 강한 엔진 설계. 숫자만 보면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나왔는지를 알고 보니 달랐습니다. 이 차는 처음부터 가혹한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차였습니다. 폭염과 혹한, 급경사와 좁은 골목, 과적과 장시간 운행, 그 모든 조건을 버텨내야 살아남는 시장에서 발견된 차였습니다. 그리고 캐펜 샤시 구조가 여기서 또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대만 보내는 방식이 단순히 비용을 낮추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보디빌더들이 그 뼈대 위에 차체를 올릴 때 한국에서 혹독하게 단련된 프레임 위에 현지 방식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장인의 손이 완성하지만 그 뼈대가 버텨주지 않으면 완성 자체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현대는 그 뼈대를 자신 있게 내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보디빌더 공장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찾아가도 되겠냐고 묻자 담당자가 흔쾌히 답했습니다. 오세요. 지금 작업 중입니다. 공장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차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였습니다. 공장 안쪽에서 작업 중이던 보디빌더 책임자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현대 샤시로 작업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 3년 됐죠.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써보니까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책임자는 손으로 샤시 프레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작업이 좀 거칩니다. 철판도 떼고 용접 여러 번 하고 차체 무게도 많이 나가요. 예전에 다른 뼈대 썼을 때는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무겁게 올려도 버팁니다. 무겁게 올려도 버팁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포터가 저 정도는 버텨야죠. 한국 공사판에서 통역이 했던 말과 겹쳤습니다. 한국 새벽 시장의 포터가 버텨낸 방식으로 필리핀 보디빌더의 손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달랐지만 요구하는 건 같았습니다. 무거워도 버틸 것, 거칠어도 굴러갈 것. 저는 공장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차는 필리핀을 위해 만들어진 차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힘든 현장을 버텨내기 위해 만들어진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필리핀 생계 현장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내구성이 필리핀이 요구하는 내구성과 같았습니다. 공장을 나와 인근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보디빌더가 완성한 차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뼈대가 버텨준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고지는 붐볐습니다. 오전 운행을 마치고 돌아온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고 기사들은 차 옆에 기대거나 그늘 아래 쪼그려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현대 로고를 찾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4대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 북쪽 터미널에서 처음 한 대를 발견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숫자였습니다. 그중 한 대 옆에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차 문을 열어놓은 채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차 운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1년 반 됐어요. 타보니 어떻습니까? 기사는 잠깐 차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불안했어요. 일본 차 아닌 거 처음 써보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우리 노선이 험한 편인데 별 탈 없이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험하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포장 안 된 구간도 있고 경사도 있고 비 오면 미끄러운 데도 있어요. 예전 차는 그런 데서 좀 힘들었거든요. 이 차는 그냥 올라가요.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일본 차 대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요. 지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부품 구하기는 일본 차가 편하죠. 그건 인정해요. 근데 이 차가 잘 안 고장납니다. 고장날 일이 없으니까 부품 걱정을 덜하게 되는 거고요. 뼈대가 튼튼해서 10년은 거뜬할 것 같아요. 이 차 덕에 애들 학교 보내고 가족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요. 저한테는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 말을 한 번 더 되새겼습니다. 고장날 일이 없으니 부품 걱정을 덜한다. 일본 차의 강점이 촘촘한 정비망과 부품 접근성이라면 현대는 다른 방식으로 그 약점을 상쇄하고 있었습니다. 덜 고장나는 차. 그게 생계형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저는 22년 동안 이 시장을 보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고지를 더 돌았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나이가 좀 더 든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했고 손이 굵었습니다. 이 차 조합에서 들여온 겁니까? 맞아요. 조합에서 단체로 들여왔죠. 만족하십니까? 기사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완성한 차예요. 저쪽 공장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차체 올렸거든요. 외국 차라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금 자신이 한국 차를 타고 있다는 걸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든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의 뼈대는 한국 완주 공장에서 바다를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필리핀 장인의 손을 거쳐 이 기사의 생계가 되고 저 골목을 오가는 승객들의 하루가 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깊숙이 사람들의 삶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차고지를 빠져나오면서
일본 브랜드들의 방식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토요타는 완성된 차를 가져왔습니다. 공장에서 완성하고 품질을 검증하고 그 상태 그대로 시장에 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신뢰가 쌓여 지금의 시장 점유율 46%가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현대는 달랐습니다. 지프니 현대화 시장에서는 캐벤 샤시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현지 제작 문화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 차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현대는 그 시장 가장 깊은 생계 영역부터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창밖을 바라보면서 조금 전 기사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 차 덕에 애들 학교 보내고 가족 먹여 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22년 동안 이 시장을 봐왔습니다. 차를 분석할 때 저는 언제나 숫자를 봤습니다. 점유율, 판매량, 전기망 밀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가 바다를 건너고 필리핀 장인의 손에 거쳐 기사의 운전석에 앉고 그 기사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하루였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으로 불편했습니다. 불편함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감정으로 흔들리는 건 이 일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숫자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현대차 판매 및 운행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현대 기반 지프니 증가 속도가 마닐라보다 지방에서 더 빨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이 아니라 도로 상태가 불안정하고 정비 환경이 열악한 지방 지역에서 증가 속도가 더 가팔랐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버스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마닐라 도심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대로변이 좁아지기 시작했고 포장이 고르지 않은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경사가 급한 길목이 반복됐고 길 옆으로 논과 밭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차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길을 매일 오가야 하는 기사는 어떤 차를 필요로 할까? 마닐라 골목과는 차원이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조합 사무실은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마당에 차량 몇 대가 세워져 있었고 사무실 안에서 중년 남성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현대 차량이 꽤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조합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몇 대 됩니다. 조합원들이 교체하면서 들여온 거예요. 이 지역 도로 환경이 마닐라보다 훨씬 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현대 차량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기는 정비소가 마닐라처럼 많지 않아요. 차가 자주 고장나면 수리하러 멀리 나가야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잘 안 고장나는 차가 필요했어요. 써보니까 이 차가 그랬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실제로 문제없이 굴러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 노선이 포장 안 된 구간도 있고 경사도 심한 데가 있어요. 비 오면 더 힘들고요. 근데 지금까지 큰 탈 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차고지로 나갔습니다. 오후 운행을 마치고 돌아온 차들이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로고가 달린 차가 3대 보였습니다. 마닐라에서 처음 한 대를 발견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대 옆에 서 있던 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50대 중후반. 햇볕에 오래 그을린 얼굴이었습니다. 차 옆에 기대어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기사가 저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비가 좀 왔거든요. 흙길 구간이 미끄러워서. 차는 운전하기 괜찮았습니까? 네, 괜찮았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추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차 타기 전에는 어떤 차였습니까? 기사가 빈 물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차였죠. 맨날 고장났어요. 고장날 때마다 마닐라까지 나가서 고쳐야 했으니까. 수리비에 시간에. 그날 수입은 없는 거고. 가족한테 미안했죠. 지금은 다릅니까? 기사가 차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먼지가 잔뜩 앉은 차였습니다. 문짝에 흙이 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어딜 달리는 잘 굴러가요. 비가 와도 흙길이어도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집에 애가 셋인데 차 걱정 안 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노트에 뭔가를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펜이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흙길이어도 그냥 굴러간다. 저는 한국 공사판과 새벽시장을 떠올렸습니다. 과적을 싣고 급경사를 오르던 포터, 폭염 속에서 아스팔트를 달리고 혹한 속에서 시동을 걸던 차, 그 환경이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고장나면 그날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장나지 않도록 만든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필리핀 지방에 흙길을 달리고 경사진길을 오르고 비가 와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애가 셋인 기사의 생기를 싣고 오늘도 굴러갔습니다. 저는 차고지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지프니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흙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현대 로고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한국이 가장 힘들던 시절에 만들어낸 것이 지금 필리핀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를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이 시장을 봐왔지만 이런 방식으로 연결된 차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닐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방 차고지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돌아온 차, 애가 셋이라던 기사의 눈빛, 그 장면들이 자꾸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22년 동안 감정으로 시장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건 분석가로서의 판단이 아니라 감상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숫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장이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시장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데이터를 펴줬습니다. 필리핀 신차 시장 현황이었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토요타 46%, 미쓰비시 19%. 두 브랜드만 합쳐도 시장의 3분의 1을 쥐고 있었습니다. 현대는 2.6%였습니다. 지방 차고지에서 본 장면들이 아무리 인상적이었어도 이 숫자 앞에서는 현대는 여전히 작은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역시 시장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마닐라 외곽의 토요타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차 생태계가 얼마나 단단한지를요. 정비소는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리프트가 여러 대 돌아가고 있었고 대기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정비소 앞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신뢰의 집합체였습니다. 정비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정비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구역에 토요타 정비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비사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이 구역만요? 한 대여섯 군데는 되죠. 크고 작은 거 합쳐서. 부품은 바로 구해집니까? 웬만한 건 당일에 나와요. 없으면 내일이면 들어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비소 건너편에 부품상이 있었습니다. 간판에 토요타, 미쓰비시 로고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밤마다 부품이 빼곡했습니다. 현대 부품도 있습니까? 주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부는 있어요. 근데 토요타, 미쓰비시가 훨씬 많죠. 수요가 거기서 오니까. 현대는 아직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방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봤더라도 이 생태계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정비소, 부품상, 중고차 시장, 기사들의 경험, 수십 년에 걸쳐 켜켜이 쌓인 구조였습니다. 현대가 아무리 성장하고 있어도 이 구조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오후에 터미널 근처 찻집에서 기사 2명을 만났습니다. 저는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대 차량 쓰는 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나이 든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있죠. 조합에서 들여온 차 쓰는 사람들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두 기사가 잠깐 서로를 봤습니다. 젊은 기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일본 차가 마음이 편해요. 왜요? 고장났을 때요? 바로 고칠 수 있어야 하잖아요. 토요타는 어디서든 고칠 수 있는데 현대는 아직 그게 좀 불안해요. 조합 통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나이 든 기사가 덧붙였습니다. 이 일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차가 서면 그날은 끝이에요. 모험할 여유가 없어요. 모험할 여유가 없다. 이 한마디가 생계형 시장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현대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확실한 것을 생계에 걸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판단은 합리적이었고 저는 그 합리성이 일본차 왕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토대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현대의 약점을 항목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부족한 정비망, 제한적인 부품 접근성, 짧은 시장 경험, 기사들의 낮은 신뢰도. 적고 보니 산이 많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역시 쉽지 않다. 지방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봤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현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저는 그 결론에 안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성장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 현대 판매량 12,023대.
전년 대비 31.7% 성장. 저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관련 수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서 출처를 따로 열어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정비소에서 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줄지어선 토요타 차량들, 빼곡한 부품 선반, 당일 출고되는 부품들, 그리고 찻집에서 만난 기사의 말, 모험할 여유가 없어요. 모든 판단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여전히 일본차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현대가 필리핀의 현지 법인을 설립한 건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판매량 10위권에 진입했고 전부 지분이 현대화 정책의 공식 납품업체로 인정받았으며 전년 대비 판매량이 31.7%나 늘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속도로 움직인 브랜드는 없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 저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여전히 일본차의 나라였습니다.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지 법인 설립 2년 만에 10위권 진입, 31.7% 성장.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고 더 누워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마닐라 새벽 5시였습니다. 거리는 이미 살아있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골목이 환했고 시장으로 향하는 상인들과 첫 노선을 준비하는 기사들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세우며 그 흐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닐라에 도착한 첫날 밤과 같은 거리였습니다. 같은 매연이었고 같은 소음이었으며 같은 지푸니들이 골목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에는 그 풍경이 처음과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골목 무퉁이에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나이든 할머니가 혼자 커피를 팔고 있었는데 저는 손가락으로 컵을 가리키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줬습니다. 돈을 건네자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담벼락에 기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지프니 한 대가 천천히 나오더니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현대 로고가 달린 차였습니다. 기사가 창문을 내렸고 그와 동시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어디까지요, 할머니? 할머니가 행선지를 말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머니는 보따리를 안고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골목 모퉁이들 돌아 사라지려는 순간 기사가 사이드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사가 손을 한 번 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차가 사라졌습니다. 묘목 안에서 또 다른 지프니 한 대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였습니다. 이 차는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사가 창문을 내렸는데 4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타세요? 아닙니다. 그냥 걷고 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저를 다시 봤습니다. 혼자서요? 이 새벽에? 잠이 안 와서요. 기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차 문에 팔꿈치를 걸친 채 말했습니다. 자동차 쪽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까부터 우리 차 보던데 비슷합니다. 이 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기사가 차문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차요? 이 차 좋아요. 어디가 좋습니까? 기사는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안 고장납니다. 우리 노선이 험해요. 비 오면 길이 엉망이고 경사도 있고 예전 차는 거기서 자주 멈췄거든요. 고장나면 그날은 수입이 없어요.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그런데 이 차는 잘 굴러가요. 비가 와도 흙길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차가 어느 나라 차인지 압니까? 기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국이죠? 한국에서 만든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다. 기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그리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좋은 나라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차체였습니다. 범퍼 한쪽이 살짝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새벽 골목을 힘차게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좋은 나라네. 22년 동안 이 시장을 봐왔습니다. 점유율을 분석하고 정비망을 측정하고 부품 접근성을 따졌습니다. 그 숫자들이 쌓이면 시장이 보이고 시장이 보이면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벽 골목에서 저는 처음으로 숫자로는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험한 노선을 매일 버텨내는 차 한 대. 그 덕에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기사 한 명.
그리고 그 기사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한마디. 이 차를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기사는 잘 모를 겁니다. 일본 기술을 배우며 시작했다는 것도, 가장 혹독한 현장에서 버티고 또 버텨내며 이 차를 만들었다는 것도, 그냥 자신의 차가 비가 와도 굴러간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마닐라 하늘이 하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으로 지푸니들이 쉼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으로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마닐라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현대 로고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처음 연락책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째 꽉 쥐고 있는 시장에 들어간다고요. 솔직히 망하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이 새벽골목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었습니다. 일본이 이 시장을 장악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정비망을 깔고 부품망을 구축하고 기사들의 신뢰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구조는 단단했고 그 누구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2년이었습니다. 현지법인 설립 2년 만에 판매량 10위권 진입, 필리핀 정부 지푸니 현대화 정책의 공식 납품업체 선정, 전년 대비 31.7% 성장. 숫자만 보면 믿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 일본 차가 수십 년 걸려 만들어온 시장 안으로 들어가 2년 만에 그 생태계를 흔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차를 배우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일본 차 왕국 안에서 일본이 수십 년 걸려서 한 것을 2년 만에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새벽골목에 서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은 여기까지 올라온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것들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버텨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